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사이 시장이 사실 뭐 혼조로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양호한 거 아니에요? 약간 눈치 보기? 네네. 지수 자체로만 보면은 눈치 보기 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AI 하드웨어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면 네. 그러면 좀 낙폭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별적으로 이유도 있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계속 금리가 시장을 짓누르는 영향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매크로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뭐 잭슨홀도 보고 싶고 PC도 확인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이후에 좀 들어 올린 건 뭐 다우의 가치주 정도이고요. 그리고 성장주 섹터에서는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혼조라고 하지만 시장 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S&P 500 현재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0.8%. 그리고 다우만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0.7%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제 빨간색이 반도체 그리고 AI 섹터를 중심으로 좀 묻어 나오고 있고요. 팔란티어도 2% 넘게, 오라클도 2% 넘게 밀리면서 소프트웨어 섹터도 그다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도 이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날 많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아, 같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금리에 대한 그 압박감이 심하니까 이제는 조금 큰 형들이 좀 움직여 주네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무래도 이런 우려들을 항상 안고 살았던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격이. 늘 이랬어. 맞아요. 짐이 항상 무거웠어. 그래서 매번 뭐 실적 시즌이나 그럴 때마다 계속 그걸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기업들이잖아요. 네네. 우리 뭐 채권 발행해도 괜찮아요, 뭐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좀 상반기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눌려서 하반기에 좀 올라갔던 것처럼 얘네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아쉽지만 4%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5% 오르고 4% 빠졌다. 맞아요. 뭐 다 뱉어낸 건 아니니까. 그렇긴 네네. 하죠.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급반등이 급등했는데. 나왔는데 조금 아쉽게 됐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JP모건에서 이거 좀 과하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던 걸 전해드렸는데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러셀 2000은 뭐 보시다시피 이 소형주, 중소형주는 매크로 변수가 있을 때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섹터기 때문에 최근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했습니다. 4.7%까지 좀 밀렸는데 일단은 이유는 있었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DTGA 잔고를 활용하겠다. 거기에 한 1조 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꺼내면 된다. 그리고 아직 이거 사지도 않았다. 왜 벌써부터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아직 이런 안 얘기들을. 샀어요? 네, 9월 9일부터 이제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잡기 프로젝트 계속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30년물도 1%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분위기가 괜찮아졌지만 유가도 떨어졌어요. 2.4%. 확실히 여기 전고점 맞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고 이게 뭐 나름대로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있는 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호위도 좀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완벽하게 유효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되지 않지만 뭐 기술적으로도 어떤 분석이 들어갔겠죠. 유가에 대해서는 그 이상 또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에 이 현재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했는데 금값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금값은 약간 좀 떨어지면 이제 시장이 좀 그나마
재무부의 어떤 행동이나 정책들을 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이제 달러보다 대체 자산을 좀 찾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런 신뢰를 보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 매크로 이슈를 갖고 시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한 TGA 사용을 검토한다. 이 내용 좀 자세히 볼까요? 그러니까 TGA 계좌라는 게 일반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재무부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가계 그 계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미국이 이제 걷어들인 돈이 있는데 네. 요거를 연준 제도에 그 거기 지금 잠깐 디파짓 해놓는 돈이라고 넣는 네. 돈이라.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쌓였던데요? 예, 예, 많이 쌓여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쓸 수 있는 돈을 쓰려고 할 때, 돈을 풀려고 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예, 항상 좀 꺼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갖고 있는 예금 계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금 들어놓은 거 깬다. 예. 재무부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 쓸 때 하는 그런 계좌인데 거기에 지금 뭐 1조 달러까지 9,500억 달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풀어보겠다 바이백을 할 때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에는 바이백 한다는 거랑 큰 다른 거 없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바이백은 뭐 단기채와 장기채의 그 트위스트를 만들면서 여기서 수익이 들어온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수요자를 손바뀜을 해준다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요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TGA 잔고를 활용한다라는 네.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돈까지 투입을 한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규모를 크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 잉크 한 방울이 약간 긁혔나 보다. 잉크 한번. 바다에 잉크 한 방울 쏟는다. 아. 이렇게 얘기했던 게 네. 긁혔나 봐요. 계속 이게 금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떨어지니까 네네.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네. 이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꺼내면서 지금 진짜로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어디 한번 해봐. 이걸 진짜 떨어뜨릴 수 있어? 너가 잡을 수 있어? 베센트와 워시한테 계속 의문을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들은 계속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네. 그리고 베센트와 워시가 그에 대항해서 이거 잡아보려고 하나씩 지금 카드를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전쟁이 펼쳐지고 있네요. 네, 약간 그런 겁니다. 어. 근데 베센트를 그래도 여전히 막 이렇게 이러다가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베센트를 그래도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베센트가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그렇다면서요? 막 영국 쪽에 막 공격해보고 막 돈 엄청 벌고 막. 맞아요. 그래서. 원래 헤지펀드 출신이고 어. 돈 싸움에는 도 같은 인간입니다. 그 헤지펀드 그들의 이제 심리와 생태계를 예. 모두 알고 있는. 과거에 이제 소로스 펀드에서 네. 일했던 사람이고 네, 네. 그리고 드러켄밀러 밑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진짜 과거에 역사적인 그 영국 파운드화를 무너뜨렸던 그런 이슈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고 네. 뭐 물론 그때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센트가 뭔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 원래 했던 그런 입장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야 이거 못 잡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그 입장도 있어서 계속 이제 금리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탑 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다음 거래는 9월 9일인데 아직 단 한 장의 채권도 매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라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금리가 오늘은 또 소폭 내려갔는데 이게 또 내일 또 자경단이 등장해서 또 한번 해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시장은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과 엄청난 줄다리기 사이에 네. 시장이 너무 싫어할 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네요. 이 정도에서 우리나라였으면은 막
난리 났을 텐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이 정도에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타델이 금융 억압의 역효과가 우려가 된다. 네. 이런 베센트 장관의 국제 매입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타델이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80% 이미 던졌다고. 팔았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또 제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시타델 보도가 참 많이 되네요 요새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국채 매입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역효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또 결국에는 또 금융 억압에 불과하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스트레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봤자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결론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재정을 좀 긴축해야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힘들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타델 저번에 7월 달에도 혼자 금리 인상한다고 막 시장한테 겁줬던 거. 그랬었죠. 또 그리고 무슨 나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오폴드를 싹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이제 못 믿어 시타델.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는 건데 피터 쉬프라고 또 유명한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일반 계정까지 쓰게 되면은 결국 돈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아, 그쵸. 또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푼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는 내려갔지만 금이 올라가면 이거는 연준의 그 재무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약한 거다. 그래서 금값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닉 티밀하우스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되면 연준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왜 이제 TJ 잔고를 푼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연준의 양적 완화랑은 다르죠. 그건 연준이 돈 쓰는 거랑 재무부가 돈 쓰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시중에 돈을 풀어준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경기가 침체가 오고 나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밖에 못 나간다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완전히 다들 구매력을 잃었다든지 그러고 나서 금리를 완전히 저금리로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푼 건데 지금은 맥락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돈을 이렇게 쓰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가가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더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게요. 이게 가능한 건가? 감당이 되나?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네요. 사실 지금 이 행보는 우리가 다 하나로 귀결을 시키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네, 뭔가 그렇죠. 시장을 이제 국제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I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기록들 역사들에 따르면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갸우뚱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과연 연준 그러니까 케빈 워시는 대차 대표를 축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쵸.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연준이랑 재무부의 입장이 완전히 지금 반대가 돼버리니까 재무부는 막 지금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복잡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펠에서는 잭슨홀에서 아마 워시 의장이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다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발언할지. 네. 최소한의 발언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일 거라서. 그러니까요. 본인의 어떤 의중이 있을 거고 트럼프의 의중이 있을 거고 그렇죠. 베센트의 의중이 있을 건데 이게 다 조금씩 이게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심으로는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잭슨홀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지난번 7월 FOMC처럼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해도 시장은 알아서 또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 이거는 그냥 다 뭐 춤추겠죠. 채권 자경단이.
그냥 트럼프 손 이렇게 잡고 네. 만세하고 있는 그 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이 D-Day였잖아요. 그 경제적 제재를 뭐 강화하는데 뭐라 그러더라? 엄청나게 뭐 크게 이렇게 경제 용어가 제재, 있던데. 네, 할 것이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나온 거고요. 뭐 5가지 핵심 부문을 겨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부분을 겨냥해서 누출 없는 접근 방식,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란은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 추방이라는 맞아. 예. 경제적 추방 작전. 완전하게 이제 추방을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 자급자족 경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해서 세계 경제에 재진입할 기회를 얻는 2가지 길.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와주는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국가들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배제될 것이고 이란이랑 같이 고립되고 싶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나랑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겨냥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중국도 겨냥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쵸. 뭐 뒤로는 다 무역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서로 어떻게 저렇게 뭐 다 어떻게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출구 전략으로 꺼내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해놓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출구 전략을 하는 걸 수도 미국 있고.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을 겨냥한 게 일단 1차적이겠죠. 네네. 아무래도 다음 달에 이제 중국에 그 만나잖아요. 정상회담.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거 진짜 만날 수 있는겠는데 모르겠네. 뭐 항상 그렇더라고요. 9월달에 만나기 시주석과 네. 그 이제 부인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올까요? 근데 이게 중국이라고 표현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을 돕는 국가라고. 표현 안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네 이란 돕는 국가였어? 와,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몰랐네. 네. 이런다고요? 뭐 그런 그 외교는 뭐 단어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긴장 완화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해서 이거 좀 적당히 합시다. 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교적으로 항상 그 둘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카드 교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미국과 중국의 최근의 어떤 관계, 역사 이런 게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실무자들이 또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실무자 간에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를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대중국 7.5%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명분이 뭐예요? 과잉 생산 능력을 이유로 이런 관세 부과를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뭘 과잉한다는 건지. 이게 무슨 명분인지도 모르겠고 네. 예, 그래 계속 그냥 카드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뭐 캐나다에 계속 얘기를 하네요. 뭐 네. 이미 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놓고 나서 자꾸 관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뭐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겠죠. 이란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중국 얘기하고 네. 캐나다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관세도 50%로 인상이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일부 영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기 트럭이라든지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50%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장 초반부터 철강주, 뉴코어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카니 총리도 얘네는 뭐 맨날 요구하기만 하고 주는 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제가 좀 과했네요. 투 리틀이라고 했는데 주는 건 너무 별로 적다. 없다. 예. Too little. 그래서 결론은 캐나다도 계속 뭐 그래 맘대로 해라 우리도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은 캐나다랑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공정성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네. 이게 시장에 영향은 별로 주지 못했네요.
자, 소프트뱅크의 사상 최대 규모의 채권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구간에서 네. 이 매크로와 뭐 관세와 이렇게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구간에서 왜 이걸 또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 3번 섹터로 시장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소프트뱅크가 사상 최대 규모 63억 달러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AI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고요. AI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채권 금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4.3에서 4.9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와 미국 정부의 채권 매입 이슈 그리고 뭐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를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또 채권 계획이 63억 달러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하고 ARM 지분을 활용해서 AI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또 영향을 일부 받고 있겠죠. AR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뭐 급등을 시켜서 당장 내일 팔아서 유동화도 좀 쉽게 하고 명손이 그래요? 그러고 싶잖아요.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굴뚝 같죠? 근데 이게 부자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부자는 다르죠. 부자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빨리 벌고 싶다가 아니라 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불려도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를 10년만 맡기면 5%를 주는 그쵸. 거예요. 근데 30년 맡기면 5.5%를 그럼 좋죠. 그리고 이제 대항에서 거기 AI 뭐 메타 같은 애들이 우리 회사채 발행할 건데 오실래요? 뭐 그것도 한 10년 맡기면 7%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을 바라보니까 할 게 못 된다. 주식에서 뭐 차익이 엄청 많이 나오면은 상반기처럼 막 반도체 막 쏟아 부었을 때 뭐 하루에도 5, 6%씩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이면은 그럼 여기로 그 장기 자금도 이동을 하겠죠. 뭐 일부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게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저기 자꾸 맛있는 게 자꾸 보이니까 맛있는데 몸에도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내 계절에 해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 입장에선 리스크를 이렇게 지고 싶지 않은 흐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서 싸워서 이 금리를 이겨내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실적 성장을 만들어서 주가의 차익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아져야 되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주환원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S&P 500 기업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10년물 금리와 비교했을 때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거의. 완전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네. 이거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라고요? 뭐 굳이 따지면 그런 거죠. 그만큼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비교 우위가 좀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수급이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주식이 좋고 아무리 AI가 좋아도 더 좋은 게 있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 안 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난주에 박승영 팀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주식에 맡겨놓는 수익률보다 안정적이고 그쵸. 심지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채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딱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데이터 딱 보니까 저도 만약에 제 자산이 100억 넘게 있어요. 네.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이제 않아서 저는 주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다양화되는 구간에서는 그쵸. 우리가 기대하는 주식 시장에 대한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게 아주 정상적인 사고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는 기업들이 빚을 많이 내서 겨우겨우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는 지금 금리 상승이 AI 투자 붐을 위협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이 장기 자금이 자꾸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쵸. 울프 리서치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점점 더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종목들을 잘 가려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계속 유가를 또 얘기하네요. 유가가 결국에는 금리를 밀어 올리는 이유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에너지 관련 주식을 지금 좀 사두는 게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헤지 펀드가 지난주에 매도세가 나왔던 게 해방의 날 이후에 최대 규모였대요. 해방의 날이 2025년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판때기 들고 나왔던 그날입니다. 네네. 뭐 한국엔 얼마, 중국엔 얼마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던 그날인데 네. 그날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매도세가 또 나왔다는 거. 헤지펀드도 얼마 전에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사팔사팔해 저렇게 많이. 맞아요. 4848이 좀 빨라요. 네. 근데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또 신경이 좀 쓰였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JP 모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순환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막 폭락하고 급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치주 영역에서 또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순환매가 돌고 나면 다시 연말까지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뭐 부담스럽고 우려되는 시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순환매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특징주 볼 텐데 네. 지난주에 시장이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보니까 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더리움 와. 네. 이더리움이 20%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시장에서 네. 딱 순위를 한 건데 맨 밑에 이제 나스닥이랑 뭐 일본 주식이 있네요. 네. 그리고 M7 스몰캡 순으로 많이 빠졌고 네. 달러 인덱스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대안을 좀 찾는 그림에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커머디티 이런 상품 이쪽으로 가니까 아까 모건 스탠리도 뭐 이제 에너지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데서는 이제 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대안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비트코인이 또 소폭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계속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도 수급이 또 약간 좀 뺏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만 달러까지는 보고 있는데 10만 달러도 30%, 11만 달러도 18%, 12만 달러도 13%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IBIT라는 ETF가 있거든요. 콜옵션이 사상 최대 거래량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이 빨라요. 수급 이동이 진짜 이거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제 생각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물론 네. 본인 직접 한 게 아니라 트레이딩 1000번 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그 류종원 기자님이랑 저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니 트럼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사실 저는 묻어두고 그렇게 막 팔고 사고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매매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야 될 수도 있죠. 지금 이 데이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가 정답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새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장은 막 4848하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어서 애초에 처음 종목을 살 때부터 내가 진짜 신중하게. 죽어도 안 팔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어지간하면 고르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장은 그런 게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미국장 제가 자고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장은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도 아니 잠깐만 있고. 여러분 단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라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말을 끊어서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나타났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스멀 이제 긍정론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스트라이브 CEO는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 중 가장 강력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도 하고요. 톰리 이분은 뭐 계속 입이 얼마나 간지러웠겠습니까. 이더리움 오른다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랜만에 올랐으니까 역사적으로 훨씬 더 큰 상승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하방을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대안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막 엄청 매력적이다, 그 상단을 계속 높일 수 있다, 그거는 또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양면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다. 일단 뭐 대체 수단은 맞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뭐 9만, 10만 이렇게 열어놓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도 사실 가장 시장에 랠리 그 뭐 상방에 선두권에 있었거든요.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비트마인이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 계속 가고는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뭐 이거 혹시 지금 타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네. 여기서 또 이제 앞에 얘기했던 금이 엄청나게 확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금 가격의 금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 급증한 구간을 여기서 딱 지정해 줬는데, 그 일본 개입, 엔화에 개입했을 때 아, 그 베센트가 예. 그 딱 그 메모 나왔을 때 그게 확실히 좀 임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원래 강달러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엔화에 개입한다라는 건 입장을 확 바꿨네? 그럴 수 라는 부분이라서 그때부터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돌겠네 싶어서 이제 금 매수 포지션이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이제 대안으로서 금광주 최근의 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강주는 이제 그 아까 캐나다 이슈 영향을 또 받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2차 전지주가 올라갔던 것도 앨범알이 많이 올라갔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관련 섹터가 계속 좀 힘을 받고 있다 보니까 리튬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서 뭐 뉴코도 좀 올라갔다, 소폭이지만. 그리고 육상 운송업체 제이비언트 이런 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요게 이제 그 관세 이슈 영향을 좀 받아서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들의 매크로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종목들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7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락폭이 가볍지 않았죠? 네. 3% 정도 밀린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어떤 뭐 숨고르기라고 봤는데 7거래일 연속 하락은 숨고르기가 좀 숨을 좀 거칠게 쉬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8번 중에 6번이 주가가 밀렸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계속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캔터 피츠제럴드에서는 실적 발표하고 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뭐 투자자들이 비중 축소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그거죠. 결국 쇼커버릭 같은 거, 숏을 깨면서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상승 동력은 뭐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 개선, 하이퍼스케일러 지출 증가, 네오클라우드 성장세, GPU 투자 가치 상승,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배경은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젠블렛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목표가를 325달러까지 내놨고요. 베라루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기사가 계속 나와요. 뭐냐면 일단 어제는 첫 번째 스페이스X와 베라루빈 최적화를 협력하고 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루빈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베라에 좀 꽂혀 있더라고요. 베라 CPU가 확실히 최근에 중요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스페이스X AI가 에이전트형 워크를 엔비디아 베라 CPU를 사용하는, 그게 지금 핵심적인 협력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CPU도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 아직 뭐 궤도 발사까지 하려면은 아직 멀었다고 하니까, 이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거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로크 3 LPX, 이게 저추론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수를 해서 가져간 기업인데 얘네가 열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을 늦출 수 있는 초론 가속기다라는 점에서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궁금증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또 네비우스가 최초로 이거를 배포를 받아서 AI 클라우드로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코어이브와 네비우스가 엔비디아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네비우스가 1번이라는 게 또 인상적인 포인트긴 하네요. 그리고 퍼플렉시티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엔비디아가 네. 이거 추가 투자 아니에요? 글쎄요. 원래 했었던 거 아닌가? 아닌가? 새로운 건가? 수십억 달러 규모에 투자하는 방안 논의 네. 중이고 추가 투자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연합을 꾸리고 있잖아요. 오픈웨이트 부문에. 그래서 퍼플렉시티도 LLM 모델인데 거의 빅테크나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은 오픈 AI나 이런 쪽에 손이 닿지 않은 거의 하나 남은 좀 유망한 그런 LLM이라서 네모트론 연합에다가 여기를 좀 끼워 넣으려고 생각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업체 계속 투자하고 있고 렌시움이라는 업체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져서 계속 엔비디아가 되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실적 발표 날 도대체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또 다른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네, 마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목요일 아침에 나오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구글과의 TPU 얘기 나오고 나서 그날 급등하고 거기 고점 찍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근데 웰스파고에서는 여전히 괜찮다. 310달러까지. 그래서 얘도 실적 발표 전에 나타나는 뭐 일부 리스크 조절인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루이스트에서는 코어이브에 대해서 코어이브 최근에 뭐 채권 금리도 문제가 있고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도 잘 안 가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했네요. 그 배경은 아무리 지금 문제가 있고 자본 지출이 증가해도 그래도 GPU 가격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AI에 대한 수요를 의심하는 거는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1도 지금 수요를 오히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엄청나다라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그걸 다 상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플라이드 옵토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광통신 기업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보니까 6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이슈가 있더라고요. 6억 달러를 그렇게까지 크게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거에 확실히 예민하구나. 뭐 밑에서 받아주는 그런 매수세가 뭐 휴가도 많이 갔다 그러고 좀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그 뭐 포트폴리오가 또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 주식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갖고 있어요? 궁금해라. 블룸에너지랑 인텔을 집중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대요. 더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몇 번 와, 이렇게 이분 샀더라고요. 옵션까지 같이 사네. 네, 콜옵션까지 같이 샀더라고요. 블룸에너지와 인텔은 뭐 사실 나라에서 밀어주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매매하고 인텔은 우리나라 분들도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와 이미 다 사셨어. 대단하네. 블룸에너지도 좀 상위 있었던 것 같은데. 블룸에너지도 상승 랠리를 시작한 지 거의 몇 년째라. 네네. 근데 그 이 해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서 블룸에너지 말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안이 없다라는 수준이라서 결국 낸시 펠로시가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이렇게 또 집중을 한 게 또 시장에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텔이 고점대에 조금 밀렸네요. 맞아요. 한 하드웨어가 100달러, 다 밀려가지고 130달러까지 넘었다가 최근에는 한 87불까지 밀렸습니다. 지금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빠진 이유 배경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애플이 창신 메모리랑 양쯔에서 낸드, 창신에서 디램 쓰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9월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인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주가가 더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과잉 반응이다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아시잖아요. 이 내용은 창신을 아무리 쓰게 해줘도 그게 뭐 엄청난 영향은 없다라는 네. 얘기들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그쵸. 하셨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니덤이라는 곳에서는 하이닉스 SKHY ADR의 목표가를 220달러까지 상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요즘에 추세가 좋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와. 경쟁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자사 앱에 통합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스트리밍을 자기 앱에다가 넣고 자기가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 스트리밍이라면 실시간 방송되는. 네. 어.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예 뭔가 이제 하나의 허브로서 하고 싶어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뭐 그럴만하죠. 넷플릭스만큼 이제 OTT 시장, 스트리밍 시장에서 강한 업체는 거의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네네.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의 주가를 뭐 인정을 받고 있나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소식까지 전달 드렸고요. 오늘은 저 이거 한 10분 전부터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왔는데 먹고 싶어서 혼났어요. 일단 해운대 소갈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60년 전통 매장에서 사용하는 윗번 양념 그대로 만든 해운대 소갈비 400g짜리 2인분 구성으로 저희가 총 3팩 만들었고요. 57,000원에 5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인분에 9,500원.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 유명한 거 여러분 유명한 아시죠? 그 집에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부산 가려면 또 티켓 끊고 내려가고 하는 그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진짜 뭐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부산 여기 아직도 못 가보셨어요? 해운대 암소갈비 아직 여기 못 가봤어요. 가서는 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제 소스에 감자사리 면이 있어요. 아 그게 감자살이에요? 네, 그거 사리면을 같이 해가지고 먹어야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까지 딱 흡수하면서 여러분 맛있게 저는 안 먹어봐서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 사실 가서 맛있는데? 먹는 것도 맛있지만 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네, 비교 좀 해주세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에요? 뭐야? 비슷해요? 솔직히 저희 이거 여기에 10분 동안 방치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웰던이 됐죠. 딱딱해지고 맛없을 수도 있잖아. 뭐야? 사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백하건데 해운대 암소갈비집 10년 전에 가보고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리뉴얼한 이건 지도 좀 꽤 됐다던데. 솔직히 이제 맛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금 제가 어렵고 맛있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이게 양념이 돼 있는데도 육향이 뒤에 오는 게 너무 좋네요. 저희 이 소고기 육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저께 소고기 드시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생으로 된 소고기를 원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 사드리겠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이거 괜찮은데요? 시켜드리게. 네. 원하지 않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맛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짭조름한 양념이 배 있고 그래서 요거 딱 상추쌈에다 얹어서 밥에다 먹으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시장이 하락해도 기분 좋아질 수 있는 해운대 소갈비 저희가 57,000원에 준비했으니까 요거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제 두께도 되게 두툼하거든요. 얇은 갈비 아니에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도 두툼하네요. 예, 두툼한 이유가 있죠. 이게 사양이 좀 높고 가지고 다니시는 용도 아니고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시는 그 노트북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87만 원대. 엄청 저렴한 우리가 편하게 뭐 워드 작업, 뭐 인터넷 정도 하고 이런 거로 사용하시기 너무 적합한 제품인데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꽤 높은 사양이네. 대용량 SSD 1TB. 강력한 코어 i7 CPU가 탑재가 돼 있고요. 지금 D램이나 SSD의 부품 값의 폭등 속에서도 저희가 87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87만 원대. 요거 핫딜 구매하시면은 램 16GB를 램 24GB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찬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몰입감을 높여주는 광시야각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제품. 여러분들 노트북 필요하셨는데 100만 원 이상 부담스러워요 하셨던 분들은 요거 87만 원대에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고기는 진짜 주문해야겠다. 이거 너무 맛있다. 여러분 해운대 암소갈비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고기를 라면 위에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핫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선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나.